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46명 추가돼 이틀 만에 다시 400명대가 됐습니다. 다음 주 적용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오는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데요. 현 단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백신 접종과 사망자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8명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백신 접종 안전하게 잘 이뤄지길 바라보고요. 코로나 시대 20대 여성 일자리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여성 3명 중 1명 이상이 일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고졸 이하 20대 여성은 이 수치가 약 절반에 이르렀습니다. 20대 여성은 숙박 음식점, 서비스 판매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가장 큰 피해를 본 것인데요. 젊은 청년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어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년 전 봄날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군사연습 중단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한미연합 군사연습, 이게 대체 뭐길래 남북미 관계를 이야기할 때마다 등장하는 건지, 왜 미국은 여기에 목을 매는 건지, 북한은 또 어떤 점을 우려하고 있는 건지 관련 내용 살펴보고요. 2부는 부동산 세무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가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아파트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전반기 한미연합 군사 연습이 시작이 됐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이 소식을 듣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국방부 대변인도 하셨습니다. 김민석 군사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은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네. 명칭이 한미연합 군사연습입니까? 네, 본래 이 이름은 예. 키리졸브 연습이었죠. 예. 과거에. 그리고 이제 후반기에는 폴 이글이라 해서 독수리 훈련, 실병력 훈련 이 두 가지를 함께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름을 전반기 연합 지휘소 연습. 좀 애매하죠. 예. 21-1, 그러니까 2021년 1 CCPT라 이렇게 공식 이름입니다. 예. 컨바인드 연합이고, 예. 지휘수가 커맨드 포스트 트레이닝, 뭐 그런 이름으로 약간 중성화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관련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트럼프 정부 입장 때문에 사실 지난 1년간 진전을 보지 못했던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좀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네, 본래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이, 기여를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예. 한미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1년 이상 공전했죠. 예. 계속 협상하고 또 안 되고 이렇게 하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와서, 46일 만에 이제, 임시 타결이죠. 예, 예. 사실상 타결이고, 이제 합의하려면 이제 서명을 해야 하니까, 타결이 됐습니다. 예. 내용은, 2019년도 방위비 분담금이 1조 389억 원이거든요. 예. 1조 389억 원인데, 그 방위비 분담금을 기준으로 해서 13% 예. 올리는 걸로, 재계 합의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좀 만족할 만한 수준입니까? 예, 우리 입장이 13%였습니다. 예. 13%고, 예. 과거에도 이제 그러면 매년 또 조금씩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게 이제, 물가 상승률만큼 올라가되, 실제로 그렇게 반영하고, 다만 4%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게 과거의 기준이었어요. 예. 그래도 이번에도 아마 4%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만족할 만한 합의가 된 것 같고요. 세부 내용 등 확인, 정식 합의는 언제쯤 이뤄질 예정입니까?
정식 합의는 일단 이게 이제 그 가서명을 해야 되고요. 예. 가서명하기 전에 이제 각국에서 한국과 미국 내부 보고가 있습니다. 예. 저희는 이제 대통령 보고를 하고 국무회의에서 통과를 돼야 합니다. 예. 국무회의에 통과하고 그러면 가서명을 하고 다음 주 아마 그 다음 주나 뭐 그 어간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온다고 합니다. 일본을 거쳐서 한국 오는데 그때쯤에 아마 정식 서명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미연합 군사 연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일단은 이 훈련은 어떤 훈련입니까? 예, 이제 본래 이름은 키리졸버인데요. 예. 키리졸버 훈련은 한미연합 정원 훈련입니다. 정원. 예. 그러니까 북한이 전면 남침했을 때 예.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미 동맹에 의해서 우리 혼자만 하기가 부담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정원군이 옵니다. 예. 정원군이 오면 그 정원군이 뭐 부산이나 포항 이런 데 도착하겠죠. 예. 그러면 그 부대를 일단 전방으로 추진을 시키고 전방에서 다른 부대들과 통합해서 전투력 발휘를 하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 절차를 연습하는 겁니다. 북한의 남침에 대비한 그 방어 훈련이군요. 그렇죠. 방어 훈련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그것만 하면은 너무 이제 그냥 머리로만 하나 하지 않습니까? 예예. 훈련은 땀이 좀 나야 하니까 실제로 이제 한미 병력이 야외에서 기동 훈련을 하죠. 예. 네, 그런 걸 통해서 정말 제대로 결합이 되는 건지 또 이런 새로운 훈련에 대해서 잘 적응이 되는지 문제는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보는 것입니다. 예. 자, 지금 들으시는 애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민들도 좀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네. 우리 땅에서 그 북한의 침공에 대비하는 그런 연습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조금 소극적이고 미국은 오히려 훈련을 못해서 좀 안달난 그런 모습인데 이게 왜 그러는 네, 겁니까? 그렇죠. 예. 사실 이게 이제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미국과 북한과의 1차 정상회담이죠. 예.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해 여름 8월 달에 이제 예정된 그 훈련을 UFG를 하지 않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때부터 지금까지 훈련이 제대로 된 적이 없거든요. 생략하거나 뭐 축소하거나 그랬고. 예. 또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첫째로는 남북 관계 개선을 하려면 북한을 좀 이렇게 좀 잘 대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북한을 비핵화 협상에 유도해서 나오게 하려면 우리가 훈련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었어요. 예. 지금도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국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훈련을 줄이고 이렇게 같이 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이제 북한이 핵무장을 해버렸단 말이죠. 예. 그리고 핵무기를 포기할 뜻이 전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미국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훈련을 점점 못하게 되고, 그러려면 부대가 있어 본들 훈련하지 않으면 전투력 발휘를 못하죠. 예. 네, 축구 선수가 밖에서 운동장은 뛰지 않고 안에서 스크린 앞에서 계속 그 몸놀림만 해서는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가 없죠. 예. 똑같습니다. 그래서 미군은 훈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 미군들 사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시 훈련의 한 방울 땀은 전쟁 때 피 한 방울이 한 방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미군 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본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일단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좀 취소하거나 축소하는 그런 입장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요. 자, 그렇다면 사실 그 정부와 여권에서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굉장히 외쳤잖아요. 네. 이런 걸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연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과?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 양면인데 훈련을 하지 않으면 전시작전 전환을 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훈련을 하면은
북한이 화를 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예, 예.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도 따라서 대비를 하는 척을 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북한은 우리 훈련을 방어 훈련이 아니고 북한 공격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내부에서 선전을 해왔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도 사실은 비용이 따르는 거죠. 예, 그래서 북한 의식에서 우리가 훈련을 안 해야 된다 하면 좀 부담이라는 게 정부 생각이고, 예. 그런데 훈련을 해야 우리가 제대로 이 전시작전권을 수행할 수 있는지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훈련을 해야 전작권 전환 이 절차를 밟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정부는 고민이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게 지금 정부 입장입니다. 그 전작권 그 전환 검증도 몇 가지 단계로 좀 나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게 이제 3단계인데요. 예. 첫째는 IOC 초기 작전 능력.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FOC 해서 최종 완전 작전 능력. 예, 예. 그다음에 FMC라고 해서 완전 임무 수행 능력. 이 3단계로 평가를 합니다. 예. 근데 IOC는 했었습니다. 예. 이번이 이제 FOC를 할 이 D단계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훈련을 전체적으로 다 해봐야 예. 그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시험 중에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치는데 국어만 쳐가지고는 뭐 수업 능력을 평가를 할 수 없으니까 예, 예. 그게 이제 절차가 남아 있어서 이번에는 FOC를 결과적으로 못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 단계를 다 거쳐서 검증이 돼야 전작권 전환이 되는데 네. 훈련조차를 취소하고 축소하기 때문에 이런 검증조차도 좀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에 하나거든요. 예, 예. 국정과제 중에 하나인데 국정과제를 잘 못하게 된 셈이죠. 예. 아니 근데 궁금한 게 북한은 이 훈련을 왜 이렇게 싫어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가지죠. 우리의 방어훈련, 한미연합 방어훈련은 북한은 북한 공격훈련이라고 내부적으로 광고 홍보를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군은 전방에 투입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굉장한 뭐 기름도 들어가고 식량도 다시 들어가고 뭐 다른 건설 일을 현장에 보냈던 병사들도 다시 불러와야 되고 좀 금전적인 측면이 있군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 예. 그리고 경제가 이제 일부 스톱이 되죠. 지금은 북한이 뭐 이런저런 생각할 틈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거든요. 예, 예.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렵고 그리고 작년에 홍수 때문에 어렵고 예. 코로나 때문에 북중 국경을 폐쇄해가지고 지금 평양에도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훈련하면 김정은 총비서죠 지금은 총비서는 입장이 매우 어렵죠. 예. 자 그러면 올해는 좀 규모를 축소해서 실시하게 됐는데 네. 훈련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훈련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 예. 일부는 정원 훈련입니다. 예. 정원 훈련이 이제 지휘소, 그러니까 실제 병력이 오는 게 아니고 지휘소 깃발만 지휘관과 부대 깃발 참모들만 일부 오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대 여러 많은 부대들 있죠. 수십만 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예. 그중에 이제 핵심 포스트만 온다고 치고 그리고 그 부대가 부산에 도착하면 좀 이렇게 정비를 한 뒤에 전방으로 보내고 전방에 가면은 또 다른 부대와 합쳐서 전투력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요게 일부 훈련입니다. 예. 2부 훈련은 북한이 어차피 남침을 했으니까 우리도 이제 방어를 하다가 다시 공격으로 전환해서 평양까지 올라가고 뭐 이런 2부 훈련이 있습니다. 이번엔 이 2부 훈련을 생략을 했습니다. 작전 계획에 있는 일부를 하지 않기로 한 거고요. 예. 그리고 그와 별도로 독수리 훈련을 하게 돼 있죠. 실제 이제 야외 기동 훈련인데 이 세 가지가 전부인데 그 중에서
정원 훈련만 하고 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번에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조금 축소가 됐는데 네. 그래도 그 정부 입장에서는 남북 평화 그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네. 한미 그 연합 연습 군사 연습을 좀 축소하고 취소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일단은 이번 훈련이 축소했지만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은 지금 2018년 여름부터 훈련을 사실상 하지 않거나 아주 생략해서 했거든요. 예. 축소했기 때문에 지금 지휘관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병사들도 다 바뀌거든요. 다 전역하고 하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훈련을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예, 그런데 북한이 이제 지금 조그만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시 또 아주 폭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예. 그리고 북한은 이번에 연초에 당대회 전원회의 이런 회의하면서 그 노동당 규약 서문에 남북 통일 방식을 핵과 미사일을 이용한 무력 통일로 바꿨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북한 핵무기 위협이 현실화된다고 봐야 하고 그래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이 전쟁을 하려고 하면 강력한 힘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억제를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면 훈련을 해야죠. 체력을 튼튼히 해야 감히 상대방이 이 도발을 못하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필요하고 아마도 바이든 행정부는 훈련을 이제 하자고 할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이 미군 장교들은요, 훈련을 하지 않으면, 개인 그 보직 경력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주한미군에 오고 싶어 하지 않죠. 혐오 지역으로 바뀌죠. 예. 기피 지역으로 바뀌는데, 그러되면 한미연합 전투력이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죠. 괜찮은 장교가 오기도 쉽지 않고, 예. 그런 게 이제 앞으로 우리 숙제고, 우리 장교들, 지휘관들도 훈련을 제대로 해야 유사시에 자기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차원에서 훈련이 이제 정상화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석 국가안보 외교 담당 논설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를 드립니다. 오늘 인터뷰 주제기도 했는데요. 네 글자인 이것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200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좀 어렵죠? 1번 키 리졸브, 2번 키아누 리브스, 3번 커. 예, 키 컸으면. 자, 보기 다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 담당 PD가 바뀌고 이런 걸 너무 시켜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드네요.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뒤 법제처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앞선 퀴즈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도 먼저 사연부터 만나보죠. 결혼 준비로 한창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집을 구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원하는 아파트가 인근 지역의 다른 매물보다 유달리 가격이 높기 때문인데요. 여러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니며 발품을 팔고 다니다 보니까 인터넷 카페에서 일부 이용자들이 해당 아파트에 대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을 내놓지 말라는 게시글을 작성해서 업로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에서 자유롭게 게시글을 올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히 담합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될까요? 네, 주택거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같은 제도를 도입하고 부동산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면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군요. 네.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오늘 사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2번, 해당되지 않는다. 명확합니다. 제 입장은. 인터넷에서 글은 누구나 쓸 수 있지만 그 부동산 거래에 영향을 미치면 이게 방해 행위에 해당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답은 1번,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예.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업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 대해서도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는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예.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크게 다음과 같은데요. 우선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을 유도하거나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예. 또는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를 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유도하는 행위 등이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부동산 중개 매물로 내놓지 말라 이렇게 글을 올리는 건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금지된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런 행위는 안 됩니다. 카페 같은 경우,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팔지 말라, 특정 가격 이하로 팔지 말라, 이런 글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혹시 추가로 더 알아둬야 할 점 있을까요? 네, 사례와 같이 이런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좀 더욱더 이제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이 3월 9일 오늘부터 새롭게 시행이 되는데요. 공인중개사법 제4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 포상금에 대한 지급 대상 범위가 확대가 됐습니다. 방금 전 살펴본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한 자를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 또는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고발한 자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개정되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부동산 거래 질서 교란 행위를 발견하신 분께서는 1833에 4324번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의 퀴즈 계속해서 드립니다. 오늘 1부의 인터뷰 주제기도 했고요. 네 글자인 이것의 명칭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2008년부터 한미연합사령부가 매년 봄에 실시하는 합동 군사 연습을 의미합니다.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 지원군이 신속하게 한반도로 투입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훈련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키 리졸브, 2번 키아누 리브스, 3번 이겁니다. 아무튼 이제 더 이상 퀴즈 안 내야겠다. 이거 이후에.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광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디포리 다시팩을 선물로 드리고요. 5892번님 정답 1번 키 리졸브입니다. 매근할 때마다 너무 재밌게 듣고 있어요. 꼭 뽑아주세요 하시면서 조금 전에 키 컸으면 하실 때 자괴감이 든 것 같은 반응에 한참 웃었습니다. PD 때문에 고생 많으세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자,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첫 번째 숫자는 65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5세 이상 고령자에게도 접종이 가능해질까요? 방역당국과 전문가 회의에서 만 65세 이상에 대해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허용하자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이를 토대로 정부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접종 여부를 이번 주 안에 최종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접종 방침을 확정하면 요양병원, 요양시설에선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시설 면회기준 개선 방안에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비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임종을 앞둔 환자나 입소자, 중증 환자 등의 보호자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받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 시 접촉 면회도 가능해졌는데요. 연로한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 특히 지난 명절에는 많이 안타까웠었죠. 오랜만에 이뤄질 가족과의 만남, 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서 안전하게 이뤄지길 바라봅니다. 세 번째 숫자는 8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11명, 이 중 8명은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연관성이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방접종 피해 조사반은 사망자 8명 모두 요양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기저질 환자며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가 수도권 2단계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는 이번 주 일요일 종료된다고 밝혔고요. 14일부터 적용되는 단계 조정안은 오는 12일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는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는 9만 1000여 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는 이런 증여 거래가 주택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른바 부유층이 아닌 경우에도 증여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오늘 증여와 관련된 세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주제 이외에도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팔리지 않아서 2주택이 됐을 때나 분양권 때문에 1가구 2주택이 됐을 때 등 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서둘러서 지금 바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날이 많이 따뜻해져서요. 예, 이제 좀 봄이 온 것 같네요. 네. 사실 그 봄이 오면 부동산 그 매매도 좀 증가하지 않습니까? 네, 봄철에는 거래량이 전반적으로 원래는 증가합니다. 예, 요즘은 좀 어떤가요? 코로나19 이후에 또다시 봄이 찾아왔는데 부동산 시장은 좀 어떻습니까? 네, 부동산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에 전반적으로 공급이 늘어날 거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매수자들이 전체적으로 매수에 대한 시기를 좀 늦추는 경향도 좀 있고요. 좀 관망세입니까? 네, 매도자들은 또 쉽게 가격을 낮추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전반적으로 거래량 자체, 매매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 지난해 아파트 증여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면서요? 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아파트 증여 건수만 9만 1,866건으로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에 가장 많은 수고요. 18년, 19년에 아파트 전체 증여 건수가 6만 5천 건 내외였던 데 비해서 한 140%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가 특히 많았는데요. 2만 3,675건으로 19년 대비해서는 190%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한 양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증여한 사람들의 수가 많다는 건데요. 특히 송파, 강동, 강남은 물론이고 강서구와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아파트 증여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금 증여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가 가장 큰 원인으로 보여지는데요.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중과 같은 여러 세금이 주택수를 기준으로 더 많이 과세되는 체계로 바뀌게 되면서 세대나 혹은 사람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수를 줄여야만 세금이 줄어들게 됐고요. 여기에 아파트 가격의 상승과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이 증여가 늘어난 원인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중요한 거는 주택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스스로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증여거래를 증가시킨 주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예. 아무래도 그 종부세에 대한 그 부담 증가에 따라서 좀 절세를 위한 어떤 방안이 없다고 보고 매각보다는 좀 증여를 선호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증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종부세가 좀 줄어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집값 기대 상승에 대한 기대를 조금 더 가져가려고 하는 것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 조금 전에 그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부자가 아닌데도 증여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건 어떤 의미입니까? 네, 증여에 맞물려 있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인데요. 상속세는 흔히 부자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예. 즉 웬만큼 자산이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 상속세는 대부분 국민들에게 고민 대상이 아니거든요. 예.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만 결정적으로 과거와 지금이 달라진 점이 있는데 집값이 많이 올라서 이제는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점차 더 많은 사람들이 증여를 고민하게 되고 또 증여를 실행하게 된다 이런 뜻 같은데 이게 또 무작정 증여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점을 주의해야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자산 가격이 조금이라도 낮을 때 미리미리 세금을 내고 증여하는 게 절세의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 예. 말씀하신 대로 섣부르게 해서도 안 되고요.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으로 장기의 계획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물론이고 증여할 때의 다양한 변수들을 같이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우선 취득세와 증여세를 먼저 고려해야 할 텐데 각각 기준이 되는 금액 같은 게 있겠습니까? 네, 우선 취득세의 경우에는 가격을 책정을 할 때 시세가 원칙으로 정해지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감정평가 금액이나 아니면 기준시가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세율은 4%를 내면 되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기준시가가 3억이 넘는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12.4% 또는 13.4%까지 높게 부과되고요. 즉 주택이 아닌 건물, 다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만 고려하면 되지만 주택이라면 높은 취득세까지 고려해야 결정을 해야 되고요. 증여세의 경우에 배우자에게는 10년간 6억, 성인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0에서 50%의 굉장히 높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다른 재산에 대한 상속세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그 부동산을, 그 주택을 증여하는 것이 좋은지를 따져보셔야 되고요. 다만 다주택자라면 증여세를 감안하고서라도 미리 증여하는 것을 통해서 종부세나 장차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다주택자로 좀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 증여만이 또 답은 아닌 겁니까? 매각하는 게 방법이 될 수는 있을 거고요. 다만 이제 매각하는 과정 중에서 올해 5월 31일까지 양도를 하더라도 다주택자라면 역시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 데다가 기간을 좀 놓쳐서 6월 1일 이후에 팔 계획이라면 이 다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보다 10%씩 더 올라버리기 때문에 매각할 때 상당 금액의 양도세를 내야 된다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세금 관련해서 궁금한 점 또 증여 관련해서 고민이신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1971번님께서는 혹시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식한테 용돈으로 매달 계좌이체해 자식이 성인이 되면서 계좌의 금액이 몇 천만 원이 됐는데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매달 용돈으로 계좌이체해도 증여에 포함되는 건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네, 법도 기본적으로 상식의 범주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상 용돈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적정한 금액, 그러니까 국민 보편 타당한 상식 수준에서 봤을 때 매달 지급하는 용돈의 범위에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는 인정이 됩니다.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용돈을 받았다면 기본적으로 저축보다는 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용돈으로 받은 금액이 상당히 좀 크게 되면 설사 명목상 용돈으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금액 쓰고서 남은 금액이 지나치게 클 경우에는 다만 이제 이 기준에 대한 것들은 좀 불분명한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상식 수준을 넘어서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용돈으로 준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말고도 다 아시네요?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1081번님. 증여나 상속할 때 부동산 가격의 기준은 뭘로 정합니까? 구매 가격, 공시가, 평균 시세, 그리고 시점은 언제입니까? 샀을 때의 가격입니까? 현재 가격입니까? 라고 하셨네요. 항상 증여하는 그 시점에 기준으로 가격을 하는데요. 예. 이때의 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시세라고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정당한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 그 금액을 계산을 하는데 다만 이걸 직전에 사거나 팔았던 경우가 아니라면 시세라고 하는 게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20년 전에 산 가격, 구매 가격은 현 시점의 가격하고는 분명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시세, 증여할 당시의 시세를 원칙으로 하되 이 시세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를 받거나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금액, 기준시가라고 얘기하죠. 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이왕 좀 오신 김에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많이 올랐죠. 예. 지금 시점에서 좀 구매를 희망하는 분들은 조금 기다리시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구매하는 게 좋겠습니까? 최근에 이제 뭐 언론이라든지 각종 매체를 통해서 아주 자주 언급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사대책 발표 이후에 공급량이 일정 기간 이후에 크게 증가할 거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리고 집값이 상당 부분 올랐기 때문에 멀지 않은 시기에 가격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다른 부동산이 아닌 즉 상가와 같은 투자용 부동산이 아닌 주택의 경우라면 이게 이제 투자에 대한 관점도 있겠지만 직접 사용하는 거주에 대한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하면 무주택자의 경우라면 지금 집을 사고 나서 예를 들면 6개월 뒤에 팔려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즉 뭐 수년 이상을 거주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가격이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무주택자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금도 매수에 나서는 게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9684번님. 토지 수용으로 인해서 집을 매매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까? 라고 하셨네요. 네. 수용이라고 하면 매매하고는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부동산이 현금으로 환가되는 절차를 거치는 거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수용의 경우에도 양도의 범위로 보고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를 합니다. 다만 수용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서 그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를 하셨던 분들 특히 이제 농지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농사를 지으셨던 분들이라면 그 집 수용돼서 그 받은 자금을 가지고 다른 집을 살 때 취득세를 감면해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양도를 할 때에도 토지 현금으로 받느냐 아니면 채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양도세를 일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66번님 마포의 아파트 2채, 강북구의 연립주택 1채를 보유한 3주택자입니다. 강북구 연립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하고자 합니다. 5년 전 구입 가격이 2억 5천이고요. 현재 시가가 3억인데 각종 세금 부과 내역 좀 문의합니다라고 하셨네요. 구입하신 가격이 5억인데 현재 시세는 3억이라고. 구입 가격이 2억 5천. 2억 5천인데 지금 3억. 말씀드린 것처럼 증여를 하시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시가라고 볼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되니까. 그럼 3억이네요. 네, 3억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다만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같은 건물에 바로 근래에 거래된 다른 사례가 있지 않으면 이게 정말 얼마짜리 빌라냐 다세대냐라고 하는 것들을 명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지 같은 건물에서 가까운 시일 내에 거래가 된 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거나 증여를 하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시가를 따로 계산을 해서 증여세를 낼 수 있습니다.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시가가 3억 기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증여세는 어느 정도 나오는 겁니까? 세금이? 대략 한 2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 알겠습니다. 6923번님, 친정 부모님이 분당에 임대 등록한 아파트 2채를 가지고 계시는데 올해 5월에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부모님이 은퇴하셔서 종부세 부담이 된다고 한 채를 증여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냥 증여받으면 되는 건지 고민입니다. 현재 저희는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셨네요.
네, 부모님의 임대등록한 아파트가 기간이 만료돼서 자동으로 말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임대주택의 경우에, 아파트의 경우에는 기간이 차게 되면 지금 이제 현행법에 의해서는 자동으로 말소를 시키거든요. 예. 그래서 말소 이후에 부모님은 다주택자가 그대로 되면서 종부세 부담이 좀 커지게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이걸 증여받게 되면 자녀 부부 역시 다주택 상태, 집을 한 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 상태가 되기 때문에 우선 증여세와 취득세를 좀 계산해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담이 생각보다 크다면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즉 말소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부모님이 증여를 하지 않고 차라리 직접 양도하실 경우에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여받지 마시고 직접 양도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래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좀 있어서 팔지 않고 증여를 받으셔야만 한다면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 채 있기 때문에 분당 아파트는 그 배우자, 즉 아내 명의 100%로 증여를 받으시는 것이 종부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 0431번님, 일산에 있는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으려고 하는데 증여세와 취득세 얼마나 나올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파트 가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시세가 일산 기준으로 6억 정도 되고 공시가격이 4억 원 정도일 경우에 단순하게 계산하면 증여세는 자녀분들이 받을 때 약 1억 원 정도 나오게 되고요. 취득세는 5천만 원 내외로 나오게 됩니다. 네, 주의하실 점은 이 증여세와 취득세도 증여를 받는 자녀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부모님이 이 세금을 대신 내주시게 되면 합산이 돼서 증여세가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9684번님, 안녕하세요. 광명 서울 간 민자 고속도로로 인해서 토지 및 집합 건물 건축물이 포함돼 토지 강제 수용된 상태입니다. 빌라로 이사 온 지는 2, 3년 정도 됐는데요. 이럴 때 양도세 꼭 내야 합니까? 라고 하셨거든요. 네, 수용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반드시 내셔야 되는데 지금 거주한 조건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는 그걸 팔고 이제 다시 살 때 취득세가 일단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양도세 부분에 있어서도 현금 보상과 채권 보상 여부에 따라서 일부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0024번님, 부동산을 증여해 주고 나면 5년 내에는 팔 수가 없다고 하던데 증여를 해줬다고 해서 부동산을 팔지도 못하는 겁니까?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네, 대부분 그렇게들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증여받은 부동산도 5년 안에 팔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가족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팔게 되면 증여받은 사람이 아니라 증여를 해준 사람이 직접 판 것으로 보고 당초에 원래의 취득금액, 그러니까 좀 낮았겠죠. 이 낮은 취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양도세가 좀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한 3억 주고 샀는데 5억일 때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서 7억에 판다라고 하면 증여받은 지 5년이 아직 안 지났다면 양도 차익을 증여받은 5억에서 7억의 차이인 2억이 아니라 부모님이 당초에 샀던 3억과 7억의 차익, 그러니까 4억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5년이 지나서 팔아야만 세금을 줄일 수 있으니까 5년 이내에는 팔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못 파는 건 아니고 팔게 되면은 세금이 더 나오니까. 맞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부동산 세금 관련 고민이나 궁금증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3021번님, 결혼하면서 분가할 예정인데 현재는 세대주는 제 이름으로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만 60세가 넘으셔서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돼 청약을 넣고 제가 분양권에 당첨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분양권도 1주택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이면 저희 집도 1가구 2주택이 되는 건가요? 그럼 세금도 더 늘어나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언제 분양권을 계약하셨는지가 중요한데요. 작년 8월 12일 이전이냐 이후냐. 그러니까 이전이었다면 분양권 해당돼 8월 10일 이전에 계약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이제 집이 지어질 때까지는 주택으로 보지 않고요. 8월 10일 이후에 분양 계약한 경우에는 이제 분양권 상태에서도 집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 계약을 하셨는지 먼저 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아직은 분양권 상태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결국 결혼해서 분가 예정이시라고 하면 집이 지어지기 전에 분가해서 나가시게 되면 독립해서 나가시게 되면 이때는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 완전히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자, 4103번님, 주변의 자녀들에게도 소액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미리미리 현금을 증여해둬야 한다는 친구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경기도에 40평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은 크게 없는데 이런 경우에도 아이들에게 현금 증여를 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이런 또 문의입니다. 네,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라면 상속세와 증여세 자체를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과 같은 식으로 주택 가격이 유사하게 상승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10년이나 20년 뒤에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준비를 하려면 이미 때가 늦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산의 규모를 잘 좀 살펴보셔야 되겠지만 증여 타이밍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물려줄 재산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물려줄 재산은 없는 경우에조차 나중에 우리나라의 풍토상 향후에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독립을 할 때 전세금이나 내 집 마련을 해줄 때 약간씩이라도 보태주시려고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나중에 그 시점에서 증여를 해주게 되면 역시 증여세 부담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증여 신고를 같이 하면서 현금을 조금씩 증여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예. 자, 아까 한 분이 보내주신 좀 그 고민과 비슷한데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2208번님, 대학생인 아들 이름으로 저축한 정기예금이 2천만 원 정도 되는데 따로 증여 신고는 하지 않았고요. 이 돈은 나중에 아이들이 자기들의 자금 출처로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문의하셨습니다. 네, 현금이나 예금 같은 경우에는 증여 신고를 해놓고서 증여 신고를 병행해서 하고서 주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예금인 상태일 때는 어디까지나 이제 자녀분이 돈을 찾았을 때 그때 증여한 걸로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늘어났던 이자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금을 가입하시는 그 시점에 증여 신고를 같이 해놓으셔야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은행 부동산 투자자문센터 우병탁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문제 퀴즈의 정답은 키리졸브였습니다. 자, 1971번님, 키리졸트 군사훈련 하지 않은 채 30년이 흘렀네요. PD님 센스 넘쳐요. 앞으로 최영진 아나운서 많이 시켜주세요. 슬라생 청취율 30% 가자! 라고 하셨는데요. 전 진짜 선물 드리기 싫은데 담당 PD가 또 오답이지만 주제에 이런 거 앞으로 더 시킬 것 같습니다. 정답은 키리졸브인데 키리졸트라고 보내셨습니다. 담당 PD가 아주 좋아하네요. 저 많이 시키라고 하니까 선물 드리겠습니다. 1330번님 T리졸브 오답이 아주 희양찬란합니다. 오늘 공공근로근무 중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답은 땡 T리졸브 아닙니다. 4875번님, 키리키리뱅뱅, 키리키리뱅뱅뱅, 선물 주세요. 몰라서 안 줄래요, 이거. 키리키리뱅뱅 뭔지 모르겠습니다. 8290번님, 정답 아니더라도 키 컸으면 할래요. 키 컸으면 진짜 좋겠다. 그러게요. 9290번님, 정답 1번, 키리졸브. 우리나라가 평화와 자유를 지켜서 후손에게 넘겨줬으면 좋겠습니다. 7479번님, 키리졸브. 한미 공동 대응으로 실전 대비 훈련은 계속 하되 전작권도 하루빨리 우리 군이 인계받아서 자주 국방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6455번님 정답 1번이요. 훈련 중인 대한민국 군인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파이팅 하세요라고 하셨는데요. 군인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0518번님 1번 여기 이천입니다. 봄철에 그분들 너무 고생한다 싶네요. 전쟁 위험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통일이요. 어서 오라.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답 맞추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서 따로 저희가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하가 부릅니다. 키 작은 꼬마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어김없이 내일 오전 10시 30분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